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하베스트 얘기를 네. 2주 전에 우리 전 변호사님이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그죠? 하베스트 이 자리에서. 광고. 아까 앞에 세 분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이게 원래 3조 8천억 정도, 순수 네. 매입 가격만 이제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이 날이랑 NARL 혹은 NAL이라는 자회사. 예, 이 정유공장이에요. 네. 자회사라기보다 정유공장. 정유공장. 못 쓰는 정유공장. 못 쓰는- 섬에 있는 겁니다. 네. 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석유공사, 네. 이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6, 7급 이 석유공사 직원들이 이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8번인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계약을 했어요. 인수자금은 처음에는 8천억 이러다가 한 1조 원 조금 넘게 치웠는데 네. 문제는 그 뒤에 이 정유공장을 못 쓰는 공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자만 계속 들어가고 수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돈이 한 1조 원 더 들어갔죠. 네. 그런데 이번에 700억에 팔았어요. 200억에 판 게 아니고 네. 700 몇십억에 팔았는데 네. 또 수리비가 5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결국 200억에 펄꼴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베스트 광고예요. 이 정유공장, 몸통, 예, 날 몸통. 또 날이지만 네. 하베스트 광고, 여기에 뭐 기름이 2억 몇천만, 이 배럴이 묻혀 있다, 5억 몇천만 배럴이 묻혀 있다. 처음에 석유공사가 요란하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때, 산자부입니까? 산자부에서도 같이 보도자료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식경제. 예, 지식경제부죠. 네. 기름 한 방울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 없고, 네. 거기 기름 있긴 있습니다. 아. 있는데, 그 기름은 우리나라에 갖고 올 정도로 네. 품질이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네. 품질이 지극히 나빠서 네. 우리나라에 이 갖고 와서 석유 자급률 네. 올릴 만한 기름이 못 돼요. 네. 거기다가 또 한 1억 2천만 배럴이 있는 센즈 오일, 네. 이 기름 덩어리 그 모래가 있거든요. 네. 그건 지구상에 있는 이제 기름이 다 파지고 없으면 그걸 써야 됩니다. 캐나다에 많아요. 그걸 미국이 입도 선미를 해놓았는데 네. 우리도 그걸 이제 하베스트 광고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건 1배럴에 한 170달러 이상 될 때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실제 한참 뒤 얘기가 되는 하베스트 거네요. 광고 자체가 네. 경제성 없는 걸 3조 8천억 달러에 산 겁니다. 3조 8천억 원을 주고 산 겁니다. 네.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광고들을 많이 사들였어요. 영국의 다나 광고입니까? 뭐 나다 광고입니까? 그것도 사고, 아랍에미리트 광고도 사고, 브라질에 있는 광고도 사고 샀는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 석유 자급률이 엄청날 것이다. 엄청나게 올라간다. 뭐 8. 몇 %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계속 나왔어요.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네. 8.9%인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었는데, 이제 박영준 차관이 아마 주도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보수, 진보 이런 진영 차원을 떠나서 정권 차원을 떠나서 하베스트 광고 같은 이게 못 쓰는 광고를 지금 하베스트 광고는 지금 남아있는데 이 자체도 못 쓰는 광고예요, 사실은. 이걸 캐나다 정부가 1달러에 민간업자에게 판 겁니다. 미국 달러로 1달러에 판 걸 우리가 3조 8천억 주고 산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걸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로비까지 벌려서 그걸 사들였다는 것은 범죄죠. 그렇게 허망하게 사들였다면 중과실이죠, 이건. 네. 이건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난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계속 짚고 있는 문제인데, 하베스트 광고 문제는 이건 지금 야당이 얘기하기 제가 훨씬 전에 2년 전부터 내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이 돈 4조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보육, 무상 시리즈 때문에 지금 사실 재원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또 슬슬했다고 하니까 참 답답도 한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요, 예, 여야가 솔직히 흉금을 틀어놓고 얘기를 할 기회예요. 네.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135조만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중증질환자 치료 다 해줄 수 있다. 네.
당장 안 되죠. 네. 이 무상 보육만 하더라도 뭐 이번에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부가 되셨겠지만 이 우리가 내국세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한 40%를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네. 그 40% 중에서 한 20%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교부금이고 네. 또한 20.27% 요건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에요.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법에 없지만 무상보육은 법에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상보육을 제일 먼저 주장을 했던 사람은 MB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분이 0세부터 5세까지. 박무여 장관 아닌가요? 그렇죠. 0세부터 네. 5세까지 국가가 보육도 아닙니다. 교육을 책임지겠다. 네. 뭐 0세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아교육법이에요. 법 자체가. 네. 기가 막히는 법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보육 예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리과정도 만들고,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한 달에 75만 원씩 정부가 줍니다. 그 반일반이든 전일반이든 주는 거예요. 그럼 1년에 9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그럼 어린이집에,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죠. 정부가 만들어야 될 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이 어린이집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복지를 하고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GDP 기준으로 하면 한 24,000불, GNP 기준으로 하면 한 26,000불이 돼요. 서구에서 옛날에 스웨덴이 복지를 시작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때 5,000불 정도 화폐가 들어치면 스웨덴의 경우 어떻습니까? 스웨덴이 지금 기초 노령연금도 폐지를 했어요. 일국적인 것은 저소득층에만 주겠다. 그리고 보육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0세부터 1세까지는 거의 어린이집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루트교, 개신교 중에서 루트교 신자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원칙이에요. 어머니가 젖을 먹인다.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데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 네. 아주 차별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전업주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제공 안 해요. 전업주부를 위해서는 전업주부를 위해서 제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하잖아요. 몸이 아픈 경우는 예외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전업주부를 위해서 왜 어린이집을 제공을 합니까? 국가가 단지 양육수당을 제공을 하죠. 네.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아주 많이 주는 경우는 그 주마다 다 틀려요. 제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주는 주도 있고. 그런데 우리처럼 아무나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가 75만 원씩 아이에게 아이를 보내면 한 사람당 75만 원씩 국가가 돈을 주고 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복지를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하든 무상보육을 하든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정책을 만든 자들이 책상 위에서 그냥 정책을 만드니까 현실을 모르고 이러니까 막상 이 일하는 어머니, 맞벌이 부부 정말 그 도와줘야 될 극빈층이나 서민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린이집 주인이라도 가급적이면 한 4시간 만에 아이 찾아가는 전업주부 아이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편하니까. 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그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 맡겨놓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는 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겨놓으면 20만 원씩 양육수당이 나오니까 아이 둘이면 40만 원이잖아요. 그게 생계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아이들이 밥 안 먹고 밥을 버리는 아이들은 30%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잔반 버리는 음식을 치우는 값만 1년에 네. 130억이 든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급식을 하든 무상보육을 하든 방법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어제 그저께 다른 방송에서 토론을 하니까 모 교수님께서 아프리카 모리셔스까지 거론을 하던데요. 아프리카 모리셔스는 인구 한 130만 되는 섬입니다. 네. 아프리카 붙는 조그만 섬이에요. 국민소득이 한 9,000불 됩니다. 예? 그럼 130만 되고 그 노르웨이, 핀란드가 480만, 520만이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이 한 880만 돼요.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작은 나라, 자원은 풍부하고 국토는 넓고
그런 작은 나라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받아들여서는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오래전부터 넘은 나라. 네. 특히 그 중에서 유럽의 네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네 나라다 스페인 인구가 한 4,050만이 됩니다. 이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이 5나라에서 성공한 정책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실패해서 철회하는 정책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선배들이 앞서간 선배들이 이거 실패를 했다. 그럼 이 정책은 우리 철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까? 그게 바로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게 바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100% 무상급식을 하다가 지금 한 11%를 합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독일이 한 40%가 돼요. 미국도 한 40%가 되고 일본은 불과 2%입니다. 무상급식이. 그런데 우리는 100% 무상급식을 하거든요. 그 100% 무상급식을 하니까 어떤 그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중학교에 무상급식 할 때 한 끼 밥 만드는 그 원가가 한 4,100원치입니다. 그런데 그 밥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맛이 없고 부실하다. 그걸 내 못 먹는 것밖에 없다. 그 편식을 막기 위해서 이 무상급식을 강화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유를 또 댑니다. 자, 이런 의리적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네, 지금 뭐 논쟁이. 우리가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이 원래는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낼 때는 A, B, C, D가 전부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똑같이 하겠다. 네. 여기서 출발한 정책인데 사실 이게 말이 무상이지 무상이 아닌 거죠. 우리 돈을 걷어서 배급하는 거잖아요. 급식이든 보육이든 사실 우리 세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경우는 세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빚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 중앙정부 부채가 계속 빚이 늘어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야당 또 지도부부에게 집 한 채 주자 이런 얘기도 깊다는 나왔고 얘기요. 이게 지금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이 안을 냈잖아요. 과거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네. 뭐 결혼하면 뭐 1억 주고 아이 낳고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의 공약을 냈을 때 온 국민이 웃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이 하나 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씩,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애들을 키우면서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나는 그 사람들에게 국가 예산을 줄 거예요. 5천만 원씩. 이래서 결혼하자마자 애 서인만 나면 2억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이 15억을 평생 받아가야 됩니다. 3인 가족이 45억, 5인 가족이면 75억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하고도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 지금 저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됐으면 저는 한 3억 정도를 벌을 수 있고. 아니, 허경영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무엇이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그러면 한 부부에게 1억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결국 지금 집 한 채를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 지금 야당에서 벌써 그런 안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이 하나 낳으면 국가가 900만 원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집을 좀 뭐 정부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아니 지금 우리가 무상 보육만 하더라도 이걸 쉽게 못 넘어갈게요. 네. 연봉 3,450만 원 내는 3,450만 원 받는 젊은 부부가 1년에 16만 원 더 내라고 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아이 하나 딱 낳으면 국가가 9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 900만 원뿐 아닙니다. 뭐 유아 집종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에게 부부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면요 엄청나요. 이 국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이의 보육에 관해서 뭐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각종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구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만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하거든요. MB 정부 때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아이를 쉽게 낳게 하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이 전 세계 이런 기후가 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 나라도 없습니까?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네. 북한은 나라가 아니니까. 한 나라도 없어요. 이런데 MB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막상 정책은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네.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누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또 어린이집에 가면 뭐 그렇게 하고, 온갖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막상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은 일하는 어머니고, 그리고 가난한 서민의 아이들이거든요. 부잣집 아이를 왜 양육수당을 왜 주는 겁니까? 왜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왜 양육수당을 줘야 되느냐고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프랑스 예를 들고 영국 예를 들어요. 영국이 지금 인구가 한때 많이 올라갔다 지금 8천만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가 지금 6천만 정도 돼요. 프랑스가 한때 많이 올라갔을 때 역시 8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니까, 그리고 지금 출산율을 회복을 했거든요. 독일이 인구가 8천만이 되고.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를 자꾸 열어들면서 이게 무상복지를 많이 해주면 아이를 낳게 된다. 천만의 얘기죠. 그게 아니죠. 교과서를 보면 딱 나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국민소득으로 한 2만 불이 좀 넘어가면, 네. 이제 각종 문화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고 이러니까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하려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자기도 직장을 가지려 하고, 그리고 자기 문화생활을 하려 하고, 이러니까 자꾸 아이를 적게 낳거나 늦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국민소득이 다시 한 3만 불이 넘어서고 3만 5천 불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다시 출산 욕구가 늘어납니다.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예로 미국의 경우에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아이를 훨씬 더 많이 낳습니다. 낳죠. 네.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아이를 적게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출산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6.25 전쟁 전후 기간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여성의 자아 욕구 때문이에요. 자아 실현 욕구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흐름을 모르고 무조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게 국가가 무조건 돈을 퍼부어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지금 출산율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단 싱글세 말이에요.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농담이라고 나중에 말 그러니까 지금 싱글세를 만들겠다. 이 농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농담이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예. 고위공직자들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세원을 찾아내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세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돈 2,000원씩 올리자 이러면서 불과 한 2조 원 더 그칠 것이다. 네. 그런 얘기죠. 국회에서도 5조 원 더 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7조 원 정도가 더 그칠 거예요. 담배세 2,000원을 올리면 네. 그래서 한 갑에 4,500원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4,500원 하게 되면 돈이 7조 원이 더 그친단 말이에요. 이걸 2조 원 정도 더 그친다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세 올린다, 자동차세 올린다, 그건 그냥 지방세잖아요. 지방에서 워낙 난리들을 치니까, 우리도 돈 없다고 난리들을 치니까, 그럼 지방세도 올려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에 고안한 게 지금 싱글세입니다. 그런데, 네. 저도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만, 결혼 늦게 하는 사람들 손해 많이 봐요. 사실 지금 싱글세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각종 받는 혜택, 공제, 세액 공제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조세 구조는 싱글로 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싱글세를 싱글세를 내고 있는 거나 있어요. 마찬가지다. 예, 내고 있는데 싱글세를 내겠다. 독신세를 받겠다. 지구상에 독신세 받는 나라 없습니다. 옛날에 뭐 히틀러가 이걸 지금 농담 삼아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진담이에요. 머릿속에 이런 것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세금 부담률이 말이 20%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4대 보험이 세금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썩하고 틀려서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받고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니까 안 내면 집을 압류를 해요.
아니면서 처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세금 부담률이 27.6%입니다. 지금 세금 말씀하시니까 문재인 의원이 제시한 불평등세,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정책을 만든다고 계속 이제 만들고 있고, 이번에도 이 두툼해지는 뭐 지갑, 네. 이걸 쉽게 말하면 직장인이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겠다. 그 두툼하게 해주는 건 뭡니까? 월급 많이 주고 세금 적게 받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갖고 너희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너희들 지갑은 두툼해진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다오. 이제 이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설익은 정책 같아요. 우선 이게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서서 재산의 재분배까지 가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건 곧장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사회민주주의 정책도 아닙니다. 네. 레디컬 레프트가 아니고 익스트림 레프트입니다. 극단 좌파예요. 지금 극단 좌파적인 부유세, 종부세, 이거 다 극단 좌파 정책입니다. 종부세는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재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금 많이 뜯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 그게 뭔가 하면 재산의 재분배란 말이에요. 재산의 재분배는 문자 그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부유세를 시행을 하던 나라들도 부유세를 대부분 다 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부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를 하고 있어서 나는 이건 분명히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고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불평등세, 쉽게 말하면 고액 소득을 받는 사람, 그리고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왕창 매겨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게 뭐 외국 사례가 있다면서요, 있기는. 외국 사례가 이제 바이데스인가 마이데스인가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법들이 있는데, 외국의 사회민주주의에서 그 사회민주당들이 내놓은 정책을 우리가 그걸 여과없이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난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레닌, 스탈린의 정책을 다 받아들이죠. 외국의 사례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을 하나 만들 때는 우리가 이 정책으로 얻는 이익, 그리고 이 정책으로 얻는 불이익, 네.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익 교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과연 정의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일단 정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평등 원칙이 뭔가 하면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결과의 평등으로 가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